아니 응징 인터뷰가 너무 좋으시다. 제가 그거 아주 매일 찾아서 봅니다. 요새 응징을 하러 잘 안 댕기시던데. 그 남북회담 동안에 정쟁을 중단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중단 상태. 그거 아주 좋은 그 말 맞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건 과거에 안 알려진 거 있잖아요. 예. 시지사님이랑 저랑 막 그 둥기면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 자고 막 촛불 들고 다니고. 강원도 도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심은순 지사 노숙자 별명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저랑 같이 촛불 들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서 같이 뒹굴면서 또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참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강원도 지사가 되니까 좀 거리감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왔습니다. 네. 오늘 왔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번에 또 삼선 그 강원도지사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왜 출마하셨는지 좀 따져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응징 언론 소래소리고요. 글쎄 저도 오늘 응징하러 오신 줄 알고. 응징 앞으로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왠지는 오래됐지만 화면에서 그 응징 인터뷰가 그 아주 재밌어서 제가 늘 뵙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새 뭐 인기 좀 팬들이 좀 생기셨죠? 예, 많이 생겨서 그 지사 이번에 당선되신 후에 제대로 보면 바로 응징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응징하러 댕기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자기 소개는 별로 안 해보셨죠? 예. 네. 소개 한번 해보세요. 글쎄, 아무튼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을 같이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권에서 잘못하는 일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항의를 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글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당신 소개를 직접 안 하시니까 내가 가서 응징 취재를 좀 하면서 소개를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애써주셔서 고맙고 요즘에는 좀 기분이 좀 괜찮으신죠?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가 목표가 이명박근혜 심판 국민행동본부가 저희 단체 명칭이었고 그 심판에 성공한 이후에는 정말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 최문순 지사께서 지금 2008년 4월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되셨죠? 네. 그 전에는 MBC 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제가 뵙게 됐는데 2008년 4월 국회의원 되시고 2008년 5월부터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촛불들로 나오시고 뭐 이런 상황들 좀 한번 초기에 좀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하여튼 정치 지형이 그때 야당이죠.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88석인가 그래서 3분의 1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암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미디어 압박, 4대강, 각종 예산 날치기, 최근 세사에 별로 없었던 일들이 그때 현이어 일어나가지고 정치라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촛불 시민들하고 늘상 국회 내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늘상 같이 지내서 그때 꽤 오래 같이 지내셨죠. 지금 그 당시 저도 기억이 선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이제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해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연결식 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분향소로 이용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저랑 거기 49개 오면서 밤에도 네. 와서 같이 주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 대한 어떤 기억 좀 나는 것이 말씀해 주시죠. 거기서. 거기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리고 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 분향하는 제 생각 중심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조그맣게 설치해 놨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하셨죠. 근데 시민들이 끝없이 와서 조문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하여튼 뭐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들 계신 분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합류해 있게 되고 끝나고 나면 같이 또 막걸리 한잔 하게 되고 또 나중이 되니까 이제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서 그분들 또 막아야 되고 이런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애를 많이 쓰셨죠. 저도 그 옆에 서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23일 날 대한문 분향소를 그냥 그 식당 책상도 덮어서 네, 네. 그 촛불 시민들이 경찰의 방해를 무릅쓰고 만들었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국화가 천송이를 샀는데 밤새 쓰니까 이게 다 이제 못 쓸 정도 돼가지고 네, 네. 아침이 돼가지고 좀 그 분향소를 재정비를 했어요. 이제 제대로 좀 촛대랑 사다가 네, 네, 했는데 국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가 그 당시 천송에 80만 원 했는데 그 당시 피시사님이 아침에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국화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그때 천송이 값을 줘가지고 그 당시 유시민 쪽 사람들이 천송이 사고 네, 네. 피시사님이 천송이 사고 그 즉상 모금해가지고 50만 원 모금해가지고 천송에서 3천송이를 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분향소에서 우리 시사님의 그 활동은 대단하게 지금 기억나는 그런 겁니다. 그 치사님이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를 위해서 추석 때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네.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 네. 천막 치느라 그때 물난리가 심하게 나가지고 네. 그 천막을 치는데 비가 와서 그때 네. 그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시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떤 국회의원답지 않게 그렇게 그냥 봉사 활동에 앞장서 주셨다. 그런 기억들이 생긴 거죠. 저도 그때 덕분에 처음 알았죠. 이게 추석날 아침에는 노숙자들을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차례 지내러 가는 거예요. 추석날 아침에. 봉사하던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석날 아침하고 하여튼 명절날 아침에, 명절날은 노숙자들을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들 많이들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전날부터 그분들을 이제 먹일 준비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뭐 닭곰탕을 이제 구워가지고 아침에 따뜻하게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른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트위터나 뭐 띄우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없어. 전부 차례 지내러 가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주 극히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하는데 지극히 몇 분만 나와서 고생을 하셨죠. 네, 그때는 참 고생. 하여튼 그 치샤님이 지금 잊지 못할 게 우리 미디어법이죠. 네. 미디어법 통과 때는 그때 그 국회의원이셨나요? 도지사 되시는 거? 의원님하고 같이 국회의원이었었죠. 네. 네. 그때 18대, 국회의원. 네. 근데 미디어법을 막으려고 우리는 민주당 정세균 지금 국회의장 대표실을 2달이나 점거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막지 못했는데 당시 미디어법을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그런 그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와 계신 유원일 전 의원이 이제 18대 의원 같이 했었는데 그때 뭐 국회에서 잔날이 이제 뭐 점거농성하면서 잔날이 한 3달 정확한 한 3달쯤은 거기서 잔 것 같아요. 거기 어떤 문방위 위원장실에서 몇 달, 또 본회의장에서 또 몇 달, 또 밖에서 또 몇 달. 하여튼 꽤 오래 그 사건이 진행됐으니까 결국은 막지 못하고 그게 그때 뭐 워낙 국회의원 숫자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의원직 사퇴를 했죠. 의원직 사퇴를 해서 나갔다가 근데 또 헌재로 그 사건이 또 갔습니다. 헌재 앞에서 또 상당 기간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학예사 들어가셨던. 네, 그리고서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에이 그냥 뭐 다 관두고 그 사찰에 들어가서 그때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2만 배. 근데 처음에는 이제 2,000배를 하러 2,000배면 한 일주일 한 며칠이면 하고 2, 3일이면 끝나거든요. 2,000배를 하러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수경 스님이 그 2,000배 갖고 되겠어요? 2만 배는 해야지. 아유, 그래고 2만 배를 하는데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배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만 잠깐 내고 새벽 4시부터. 아, 그래서 뭐, 네. 근데 이제 오늘처럼 저렇게 어느 분이 카메라를 앞에다 갖다 설치해놨어요.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만둘 수도 없고 아주 죽겠는데 하루 3,000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심정은 제가 아는 게 저도 조계사의 100일 수배 농성을 했을 때 3,000배를 한번 시작해가지고 하다 저는 중간에 힘들어서 관뒀는데 2만 배 했다고 오는 거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대단하다. 미디어학법을 막을 의지가 대단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 분들이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 우리 보좌관 중에 조한기 보좌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텔레비에 나올 때 옆에 뒤에 따라는 의전 비서관입니다. 대통령 가장 측근이죠. 그분들하고 또 시민들이 생중계를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오셔요. 와서 같이 해주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셨죠. 저도 뒤에 가서 조금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3,000배. 3,000배 하셨어요? 네, 마지막 날. 어우 3,000배 하신 거는 뭐 그때 저기 우리 저 김창수 네. 도의원 예비 후보가 떨어진 건 잘 아시죠? 이번에 경선. 그러니까 어제 참 못난 사람이다. 그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사님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믿고. 이제 뭐 시작이니까. 됐으면 이 자리 못 왔어요. 미디어학법이 통과돼서 지금 그 당시 이명박의 그 정권에 어떤 언론 장악에 지금 그렇게 그 미디어학법이 그 통과되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되는데 미디어학법 통과와 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을 이렇게 지사님 돼서 이제 보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보는 시각을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때 그 미디어 학법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새로운 방송 채널 4개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제 KBS, MBC를 비롯한 뭐 YTN 뭐 거기서 다 박살냈죠 아주. 네. 그래서 그것도 방송도 아닌 하여튼 뭐 전부 다 어용 방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못하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본인들한테 업보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지금 와서 돌아오고 그게 자기한테 비판을 하는 언론을 용납하고 비판하는 정치세력을 용납하면 본인들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놓고 보니까 뭐 결국은 본인들이 지금 다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미디어학법으로
탄생된 종편들 네. 그 JTBC는 박근혜 구속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종편 어떤 MC 사장 그 요도서 지금 현재 그 종편을 과연 존속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종편을 다시 폐지시켜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 좀 해주시죠. 네, 그것도 종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은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굳이 일부러 쫓아가서 폐지 아니냐 마냐 이렇게 그럴 필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전부 다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렇게 또 1인 미디어 스타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정보의 민주화, 언론의 민주화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죠. 왠지 정말 기분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우리 그 한반도 우리를 갖다 지형을 변화시켜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최 지사님께 충실히 잘 해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강원도 지사께서 평창올림픽 준비를 잘 해줘서 일어난 일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평창올림픽을 치룬 지사님으로서 어떤 그런 보람, 자랑 요거 좀 자신있게 좀 말씀드려 주세요. 자신감이 넘쳐야 유권자들이 또 우리 지사님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게 된 첫 번째 가장 큰 공로자들은 촛불 시민들입니다. 네. 그때 촛불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돼 돌아가는 것들을 바로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최순실 패거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개입하는 걸 차단해 주신 거 이게 첫 번째 공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믿고 저분들하고라면은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고 동참하게 만든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저는 촛불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준비를 하면서 정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겪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촛불 시민들의 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시키고 그 힘이 이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평창올림픽 치르시면서 좀 안 알려진 얘기 좀 특종감 좀 여기다. 정말 보람있고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그런 얘기 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아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촛불 시민들에 의한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때 그 흐름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치르게 돼 있었죠. 그때 이제 제대로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을 치르고 다음 대통령이 폐막식을 치르게 돼 있었죠. 올림픽 기간 중에 인수인계가 되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때 올림픽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거 주체가 없는 거죠. 이걸 책임지고 치를 주체가 없는 거죠. 우리 정권 말기인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말기 준비를 하고 또 새롭게 들어서는 정치 세력은 아직 장악이 안 된 상태로 권력을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로 치르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잘할 수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안정된 상태로 치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정비되고 또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와라
또 북한에 그게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 게 아주 핵심적인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표심을 잡아야 당선이 어떻게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 그 구속을 위해서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강원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1,700만 촛불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늘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구한 것은 이승만 정부에 저항한 4.19, 그다음에 5.16에 저항한 우리 광주민주항쟁, 또 이번에 우리 또 대한민국의 몰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촛불민주항쟁, 늘 이런 우리 국민들이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의 분단을 헤쳐나갈 분들도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한민족을 믿고 그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정치를 저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서울의 소리 강원도 주재 기자로서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우리 이제 강원도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네. 그 남북 관계도 네.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네네. 또 전국의 그 통일운동 단체들이 네네. 굉장히 지금 막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저쪽 강화도부터 네네. 이제 우리 이 중부 쪽이라든가 네. 그쪽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문순 지사님의 진면목을 이제 도정 제3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또 얘기하는 네.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 흐름이 네. 우리 이제 강원도에 네. 아주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네. 우리 강원도에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또 남북 강원도의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사님께서 직접 좀 우리 강원도의 네. 그런 미래를 네. 좀 그려주신다면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또 추진하고 계신 그런 이제 사업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지난 정상회담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라든지 정전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말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하고 비슷한 말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런 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 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 그때도 의미가 컸지만 단발적이고 파편적이고 임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전하고는 좀 질적인, 그전에는 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지금까지는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죠. 그리고 한국전쟁의 격전지가 2대 격전지가 있는데,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고요. 하나가 중국에서는 상감령 전투라고 그러는데, 또 철원 옆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투가 6.25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이 상감령 전투는 43일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강원도에서 죽고 남북으로 좀 갈라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분단, 폐쇄, 그다음에 분노, 증오, 전쟁, 이런 땅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철원 화천제 양구 고성을 적적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적 지역. 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분노와 증오로
뭉쳐진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제가 5월 1일부로 여기를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평화지역 선포시켜서 5월 1일 날 여기 이제부터 평화지역이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하고 대결하는 지역에서 북한과 평화를 이루는 이제 전진기지, 선봉 이런 걸로 아주 근본적으로 강원도에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으로서 박수. 그리고 제가 상당히 그 지금 평창 올림픽 또 북한 그 동양 이제 남북 지금 정상회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북한하고 어떤 그 교류 소통을 할 때 우리 취재사님 의견 얼마나 물어보셨나요? 이게 궁금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내놓으신 이제 북한 관련 공약,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거 다 우리 강원도의 기존의 정책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안 된 게 있는데 크루즈. 크루즈는 이제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다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예술단이 오는 거, 응원단이 오는 거, 또 뭐 선수단이 오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때 이제 서로 구상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토론되는 사안. 이제 근데 그거보다 지금은 더 그 플러스 알파 그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유원열 전 의원께서는 표문준 지사하고 미디어 악법에 막 국회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했는데 우리 취지사님에 대한 그 응징 평가 좀 해주세요. 응징 평가. 일단 어려운 지역에서 잘하고 계시다 이 말씀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주변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제 반목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치 않았고 반대를 많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말씀.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볼 수 있는 게 강원도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강원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네. 또 남북관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을 도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이런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도 뭐 엄청 경제가 되려면 이제 정치가 풀려야 되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제가 MBC에서 퇴직금을 타가지고 북한에 투자를 했는데 왜 투자를 했냐면 돈벌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쫓겨가지고 날려가지고 집사람한테 맨날 이제 혼나고 TV 토론할 때도 맨날 그거 깨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땅값이 없습니다. 땅값이 없고 지금 인건비가 세계 최저인 반면에 그 노동의 질적 수준은 또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에 오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이 옷을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에서도 이미 임금이 100만 원까지 될 거예요. 100만 원 됐고 해변가는 200만 원까지 됐는데 이걸 100만 원 중국에서 만들면 100만 원에서 만든다면 북한에서 만들면 8만 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싹 석권할 수 있습니다. 뭘 만들든지.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그 자본주의 천병의 그 글로벌 은행에서 남북 협력이 잘 되면 한민족은 G2까지 들어간다. G2.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시장을 싹 쓸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약간 좀 과장이 심하다. 어떻게 G2까지 갈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한 11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걸 가서 제가 보고서는 이거 진짜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 그다음에 그 기술력, 우리 자본 이런 게 합쳐지면 전 세계 시장을 석
석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지사님께서 이제 공동 경제구역 네네네. 이 부분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사실 금강산도 강원도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강가 네. 또 그 이 남과 북의 그 북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 노동자들의 그 기술력도 개성공단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남북 경제구역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구상이 있으신지. 저희는 지금까지 내놨던 옛날 정치적 흐름 속에서 갖고 온 것들,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제, 솔관이 방제 사업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정치적인 진행 상황이 너무 빠르고 이렇게 과감해서 우리도 화끈한 걸 좀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고성군이 또 남북으로 정확히 갈라져 있습니다. 북고성에 금강산이 있고 남고성 가까이에 설악산이 있어서 고성을 홍콩처럼 만들자. 그 두 나라의 경제 특구처럼 만들자. 홍콩은 이제 가보시면 자동차 번호판이 2개 달려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 번호판 하나 하고 홍콩 번호판이 하나 들어있죠. 이게 2개를 달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에다가 북한 번호판 달고 남한 번호판 같이 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특구를 경제특구를 고성 경제특구를 만들자. 좀 이렇게 과감한 것까지 좀 한번 저도 좀 한 가지 강원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평창 올림픽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쳤고 어쨌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남북 관계도 이제 이렇게 네. 어쨌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계속 이 춘천에서 가장 그 큰 문제가 저 레고 문제. 레고랜드 레고. 네. 네. 그 문제가 지금 뭐 시민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 또 찬성하는 측도 있고 네. 반대하는 측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경쟁 또 후보님도 또 그거 갖고 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대안이 좀 어떤 건지 네. 이사님. 네. 저는 이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어졌는데 왜 늦어졌냐면 저기가 이제 옛날에 강변이다 보니까 네. 그 옛날에 옛날 우리 선조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돼서 거기를 발굴하니까 그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마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이게 어떤 분들은 저희가 서울이었다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묘자리에서부터 농사 짓던 땅, 그다음에 돌도끼, 귀걸이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또 보존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념관도 짓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내다 보니까 사업성도 옛날처럼 처음엔 사업성이 좋았었는데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레고랜드를 보러 오는 사람에게 그 문화재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만들어라. 네. 그 조건. 그 다음에 문화재 구역 중에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는 데는 도로 덮어라. 도로 덮어서 네. 후손들이 탈 수 있게 하라. 그런 몇 가지. 그리고 이 지역은 잘 보존해라. 이런 걸 다 결정해서 결정을 받은 게 작년 10월입니다.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사업 구역이 다 결정됐으니까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이제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응징 언론답게 응징 취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사가 지금 3번째인데 과연 강원도 지사 3선에 당선되면은 강원도민을 위해서 뭘 하실 건지 솔직하게 거짓 없이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역시 남북 관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7년째 근무 중인데 제일 하고 싶었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남북 관계였었는데 그때 한치도 못했었죠.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해서 지금 이게 뚫려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잘 되면 저희들이 새롭게 여기서 만든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돈이다. 평화로워야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강원도는 철원하트 문제, 양구, 고성으로 이제 접경 지역, 아까 문제 평화 지역. 여기는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당장 상경기가 어렵습니다. 군인들이 외출해박을 안 나오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면회를 안 옵니다. 당장 상경기부터 어려운 거죠. 뭐그 남북 관계뿐만 하여튼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소득도 늘고 살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보여서 통일로 그래야 통일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게 되면은 강원도민 전체가 잘 살게 되는 길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길이 강원도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